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번 달에 특허법 2차 기출 강의를 할 거고요. 기출 강의에서 어떤 걸 볼 거냐면 우리는 교재 별도로 필요 없고요. 자료로 드릴 거고 그 드리는 자료는 오늘 드린 문제 자료라 이제 해설 자료가 될 겁니다. 문제는 46회부터 올해가 62회니까 61회까지 변리사 2차 기출이 있어요. 이게 총 16회입니다. 16회. 이 자료랑 이제 해설 자료 이렇게 두 개 드릴 거고, 매회, 진도는 매회 2년 분씩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6, 47, 48, 49 이렇게 보실 거고, 총 16회를 보실 거니까 문제 수는 곱하기 4 하시면 돼요. 40개, 46개, 24에서 한 64문제 정도 되시거든요. 이 정도로 좀 답 잡고 논점 잡고 연습을 해주시고, 여기서 빼기 1 돼요. 빼기 1 하나 될 거야. 빼기 1은 뭐냐면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합격한 이후에 한 2년인가 1년 뒤에 실무형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실무형 문제는 폐지됐기 때문에 그 문제 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총 63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 강의의 목적,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면서 하셔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 기초 GS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를 봤는데 답을 모르겠으면 합격 못 해요. 합격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답을 못 찾는 상태이실 거예요. 이거 64문제 연습하시고, 전달에 있었던 기초 GS 연습하시고, 다음 달에 있을 실전 GS 연습하시면 대략 100문제 넘어가거든요. 그 정도면 좀 동차 기간에 최대한 열심히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답 잡고 두 번째로는 답을 찾았으면 그 답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논점이 다 건드려줘야 돼요. 주어진 논점이 3개인데 나는 2개밖에 못 찾았다. 그러면 좋은 점수 받기는 조금 힘들어져요. 답은 당연히 찾아야 되고 논점도 누락하지 않고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카톡 많이 주시는데 이거 방법 없어요. 연습만이 살 길이고, 그래도 재밌어. 얘는 우리가 암기하는 게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문제 풀어서 답 찾고 논점 찾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니까 금방 합니다. 이거는 이제 쉽진 않지만 자꾸 하다 보면 되거든. 여기까지는 안 되면 공부 안 한 거야.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암기의 문제고 답은 이제 어떻게 쓰냐의 문제인데, 우리 이 수업에서는 여기까지 합시다. 답 찾고 논점 잡고.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답안지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주요 포인트는 답 찾고 논점 잡고 여기에 포인트를 길러주시고, 답안지 작성 방법은 우리가 기초 GS 때도 했죠. 물론 이제 부족하지. 그걸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답안지를 보시면서 익숙해지세요. 익숙해지는 거야. 그리고 또 실전 GS에서 또 써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5분 정도 한번 드려봤는데 어떠세요? 괜찮아요? 문제 보고 답 찾고 논점 찾고 다 되는 거죠. 물론 문제를 봤는데 답을 모르겠고 논점을 모르겠어. 25분 턱없이 부족하지.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 답 보이고 논점 잡히면 부족하진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출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내가 모르는 논점이 나오면 어려운 거고, 내가 아는 논점이 나오면 쉬운 거예요. 1차 기출이랑 1차 시험이랑 다를게요. 없어요. 물어보는 걸 보면. 그럼 이게 적어야 돼서 좀 이렇게 다른 거지. 네, 보겠습니다. 46회 해설하겠습니다. 2009년 변리사 2차 시험입니다.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벌써 한 16년, 17년 정도 되는데, 5년이구나. 25년이죠. 16년, 17년 정도 지났는데, 난이도가 이때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스타일이나 난이도가 크게 다르지는 않으니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갑은 X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자이다. 제가 기초 GS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날짜랑 주체가 나오면 잘 체크를 해주세요. 물론 이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이게 습관이거든. 습관. 주체 나오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동그라미로 표시했어요. 갑의 동그라미.
을에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했고 날짜가 나오면 세모 뭐 이런 식으로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X에 관한 특허 발명, 이 사건 특허 발명의 특허권자이다. 갑은 X라는 발명의 특허권자예요. 특허권자. 특허 등록을 받았고, 을은 갑을 상대로 심판원의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진보성이죠. 진보성 위반을 주장하면서 무효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을이 갑에게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진보성 위반의 하자를 묻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갑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무효 심판 청구에 대응하고자 한다. 갑의 의도가 이제 청구 범위 감축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자, 1번. 을은 특허 무효 심판 청구가 특허 심판의 원의 계속 중인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나누어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이 특허 무효 심판이 심판원의 계속 중인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라고 합니다. 뭐를? 특허권자가 이렇게 대응할 건데 무효 심판이 심판원에 있는 경우 얘가 심판원의 계속 중인 경우랑 그리고 심판원의 계속 중이 아닌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라라고 하네요. 특허 등록 후 청구 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정이라는 제도밖에 없죠. 정정. 그래서 심판원의 계속 중이면 정정이라는 제도, 또 심판원의 계속 중이지 않아도 정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정정이라는 제도는 두 가지가 있죠. 정정 심판이라는 제도와 정정 청구라는 제도가 있어요. 무효 심판이 특허 심판원의 계속 중이면 정정 청구로 방어권을 보장하는 거고 여기서 정정 심판은 청구할 수가 없겠죠. 정정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정 심판 청구하지 못하죠. 하지만 아무리 무효 심판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특허 심판원의 계속 중이 아니고 특허 법원이나 대법원의 계속 중이면 정정 심판 청구 가능하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정정 심판으로 가라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 답은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어본 건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정정 제도의 차이점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지금 얘기하라라고 하네요. 그러려면 일단 정정 청구가 뭔지 정정 심판이 뭔지 의의에 대해서 언급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다를까요? 얘는 독립적인 심판이고 얘는 특허 무효 심판의 부수적인 절차로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정정 심판이나 정정 청구의 어떤 성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특허 무효 심판이 특허 심판원의 계속 중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양 제도의 시기적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죠. 시기적 요건. 청구할 수 있는 시기적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 정정 심판에는 감잘명이죠. 정정 청구도 감잘명이야. 그렇죠? 근데 정정 심판에서는 감잘명 중에 감잘의 경우에는 특허 출원 시 특허 받을 수 있을 걸 요건으로 해요. 즉 얘는 특허 요건을 판단한다라는 거. 특허 출원 시 특허 받을 수 있고 특특 이렇게 하잖아. 특특. 그렇죠? 근데 얘는 특허 요건 판단 안 하죠. 특특. 왜? 무효 심판에서 판단할 거니까 판단 안 한다는 말이야. 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우리 기초 GS에서 했었다. 그렇죠? 얘는 언제 확정돼? 얘는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 확정되는 거고 얘는 그렇죠. 무효 심판과 함께
확정되는 차이가 있죠. 정정심판에서 심결이 나오면 어떻게 불복하죠? 심취소로 불복할 건데 정정청구는 독립해서 불복 못하죠. 참가신청, 제척기피신청, 정정청구 이런 건 다 부수적 절차라서 독립해서 불복 못한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죠. 이런 차이점들. 또 뭐 생각해 볼까? 얘는 심결 확정되면 주문이랑 이유가 나오죠. 주문이랑 이유에서 이제 결정할 건데 정정 청구는 기초지에서에서 했었다. 정정이 인정되면 주문과 이유에 모두 기재하고 부정되면 이유에만 기재하고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이런 어떤 세부적인 건 못 뽑았어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습관 기르시고 딱 구별해줘야 돼. 이 기출이 어려운 건 아닌데 잘 쓰긴 까다로워요. 자, 여기까지는 잘 쓸 거야. 여기 당연히 맞춰야지.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이 뒤에 거 몇 개 뽑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답 찾고 논점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논점을 몇 개 놓쳤냐 아니면 제가 적은 것보다 몇 개 더 썼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러려면 기본서에 충실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보시죠. 답안지. 답안지는 기초 GS 형식과 일치시켰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여러분들도 결국 이 답안지에 답안지를 작성해야 될 거기 때문에 문제, 저는 설문 보고 답안지 보지만 여러분들은 다 풀고 답안지 작성해야 돼요. 다 풀고, 오늘 논점 잡고 답 찾으실 때 1번 보고 찾고 2번 보고 찾고 그런 거 아니죠? 1번, 2번, 3번, 4번 다 보고 답 다 찾고 논점 배치 적절하게 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설문 1번에서 물어본 거 쓰다 보니까 설문 2번에서 물어본 것까지 쓰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러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논점 배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소재. 등록 후 정정하는 제도는 독립된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에 부수하는 정정청구 제도가 있다. 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바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좀 앞에 적어놨고 2번.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두 개로 나눠놨어요. 1번은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2번은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 아닌 경우 이렇게 물어본 대로 기초지에서 말씀드렸죠? 목차는 최대한 물어본 대로 잡아주세요 라고. 그리고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은 정정 청구를 적어놨고요. 소결에서는 정정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놨고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정정 심판을 적어놨고 소결에서는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1예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정정 청구랑 정정 심판이란 제도가 별도로 있다 라고 해서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사안을 해결한 다음에 심판원의 계속 중이면 정정 청구, 그렇지 않으면 정정 심판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뭐든 다 좋아요. 답만 맞췄으면 되고요. 다만 답안지 적으실 때 조심할 부분이 어디냐. 양가로 1번에서 제목 또 양가로 2번에서 제목 조심해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특허 무효심판이 특허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고 적어놨는데 혹여나 특허 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 그러면 안 돼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특허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도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도 우리는 무효심판 계속 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관건은 그 무효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이냐 아니냐 여기 관건이기 때문에 답안지 목차 쓰실 때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3번에 정정심판과 정정청구의 차이점 일단 개념부터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개념을 제가 앞에 적었어요. 앞에 적었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성격, 독립된 거냐 부수적인 거냐 이렇게 나눠놨고 그 다음에 시기를 적어놨습니다. 이 문제는 시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게 되죠. 가번 정정심판은 원칙적으로 특허권 존속중은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무효심기를 확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번 정정심판은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 요거죠. 요거 물은 문제 낸 거지.
기간에는 청구할 수 없는 반면에 정정 청구는 독립된 정정 심판과 달리 무효 심판이 특허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즉 특허 법원에선 정정 청구 못하는 거죠. 대법원에서도 정정 청구 못하는 거야.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일정 요건 하에서만 정정 청구할 수 있겠죠. 자, 특허 요건 3번인데 이건 특특. 감자설명에서 감자는 특특이어야 된다 이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정정 심판은 판단을 하지만 정정 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죠. 왜? 무효 심판에서 판단할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심결 및 불복 보시면 정정 심판은 독립된 심결로서 확정되는 반면에 정정 청구는 무효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 함께 확정되게 되겠죠. 제가 불복을 빠뜨렸네요. 다시 넣어서 드릴게요. 불복 어떻게 하죠? 정정 심판은 심결에 대해서 심취소로 불복할 거고 정정 청구는 독립해서 불복할 수 없다.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주셔야 될 겁니다. 이쪽을 추가해서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설문 2번 보겠습니다. 설문 2번.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연습만 하면 돼요. 답 잡고, 논점 잡고. 자, 설문 2번. 의뢰 특허 무효 심판 청구에 대해서 무효 심결이 내려졌어요. 무효 심결이 내려졌고, 갑이 그 특허 무효 심결에 대해서 심취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정정 심판. 갑이 두 가지 액션했다. 그렇죠? 갑은 심취소 제기했고 정정 심판도 제기했고 두 가지 액션. 소제기했고 이것과 별도로 정정 심판 청구했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무효 심판에 무효 심결이 나왔고 소제기했으면 무효 심판은 더 이상 특허 심판은 계속 중이지 않기 때문에 정정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 별개의 절차가 두 개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소급표 있고 정정 심판의 심결이 확정돼도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뭘 먼저 하느냐와 관련해서 소급표의 취지상 얘를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얘를 먼저 한다 해서 잘못된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설문 1번, 이번에 소문 1 이게 지금 아랍의 숫자 1번은 설문 1이고 아랍의 숫자 2번은 설문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2번이 또 쪼개서 3개로 됐죠. 이럴 때 소문 1, 소문 2, 소문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번에 양가로 1번, 소문 1, 양가로 2번, 소문 2, 양가로 3번, 소문 3으로 답안지 구성하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자, 소문 1 보시면 무효 심결에 대한 심취소와 정정 심판이 모두 계속 중인 경우 특허법원의 실무상 취급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특허법원 취급. 이거 왜 문제되는 거야? 소급표 때문에 문제되죠. 그래서 소급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야 돼요. 소급표가 없었으면 문제 안 돼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둘 다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뭘 먼저, 즉 심리 순서가 무효 심판에 대한 심취소를 먼저 심리할 거냐 아니면 정정을 먼저 심리할 거냐 요거죠. 근데 정정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무효를 먼저 해도 상관없다 라는 거고, 그러면 무효 여부를 먼저 심리하면 얘를 먼저 하게 되면 판단 대상은 어떻게 돼? 판단 대상은 정정 전이 기준이 되겠죠. 정정 전. 거기까지 가야 돼. 다시 소급표, 심리 순서, 판단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이 돼야 돼. 소급표 때문에 뭘 먼저 심리할 거냐 문제되고, 얘가 바람직하지만 얘를 먼저 해도 문제되지 않고, 얘를 먼저 했을 때 정정 후 청구 범위가 아니라 정정 전 명시서 갖고 판단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볼게요. 지금 특허 무효 심판에 심취소까지 왔어요. 심취소. 그리고 최근 판례 이런 사건이 있어서 심취소까지 왔고, 그럼 얘를 먼저 하는 게 특허권자 입장에서 좋죠. 특허권자 입장에서 정정을 먼저 심리해주고 그 다음에 무효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자가 무효심판에 대해서 심취소 제기하고 별도로 정정심판 청구하고 무효심판을 담당하는 그 법관들한테 얘기를 해. 정정심판 청구했으니까 좀 기다려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법관들이 구속되는 건 아닌데 기다려줘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고려해서 심리 순서를 정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답안지 보시죠. 답안지.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문제점에 소구표가 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소구표를 가지게 되므로 양 절차가 동시에 계속 중인 경우 판단 순서가 문제되고 판단 대상도 문제가 되겠죠. 판단 대상도. 판례. 가번. 동일한 특허 발명에 대해서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 중인 경우 그럴 수 있나요?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 중일 수 있어? 지금은 동시 계속 중인데 얘는 무효심판이 아니고 소재기, 심취소고 얘는 정정심판이잖아요. 이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 없이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에 계속 중일 수 있나? 할 수 있죠. 무효심판이 먼저 청구됐으면 정정심판 청구하지 못하지만 정정심판을 먼저 청구했으면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야. 그 상황이에요.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 중인 경우 정정심판 제도의 취지상 정정심판을 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무효심판을 먼저 심리 판단하는 경우에도 판단 대상은 정정 전 특허 발명이다. 다 나왔죠? 소구표, 심리순서, 판단 대상 다 나와줘야 되겠고 근데 지금 문제는 가번의 문제가 아니라 나번의 문제입니다. 나번, 이러한 법리는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에 대한 심결한 심취소가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답원을 좀 추가해 보세요. 답원. 특허권자는 누구야? 갑이죠. 심취소에서 갑을 말해. 갑. 사실심 변론 종결전. 특허법원 사실심 변론 종결전. 즉 이 사실심 변론 종결전은 무효심판 심취소 사실심 변론 종결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것과 별도로 정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정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정정 후 명세서 등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특허법원한테.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정정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정정이 심결 취소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요걸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번, 나번 원래 아시는 걸 거고요. 답번은 최신 판례로 들어갑니다. 최신 판례. 검토.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의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할 권리를 정정심결 확정 시까지 부당하게 연장한 수단을 악용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정정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 특허권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양심판 처리 순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소개를 보겠습니다. 특허법원은 정정심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정정심판 청구 전 명세서를 대상으로 특허를 무효 여부를 심리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특허권자가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정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정정 후 명세서에 따라 판단하려고 요청했다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좀 순서를 고려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소문 2 보겠습니다. 문제로 오셔서 정정심판에서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 정정심결 확정까지 됐네요. 특허법원의 계속 중인 심취소는 어떻게 처리되겠느냐. 이번엔 요걸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해서 이걸 확정시켰어요. 그리고 문제의 취지상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이니까 소구표 부여돼서 여기 영향을 미치겠죠. 소구표 부여되면 정정된 내용으로 출원, 등록, 설정 등록 다 된 걸로 보잖아. 그렇죠? 무효심판 뭐가 문제돼요? 무효심판은 예를 들어서 지금 X발명을 등록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1335조 무효심판이 청구됐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용심결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소재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소재기. 소재기 계속 중에 정정이 확정이 되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X-로 정정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돼요? 소구표 등록이 X-가
등록된 걸로 봐줍니다. 근데 이 무효 심판을 인용했는데 얘가 판단 대상을 X로 인용했죠? X로. 나중에 볼 건데 이거 과거에 재심 사유로 봤어요. 과거 판례는 이거 죄심 사유로 봤단 말이야. 재심이라는 게 재심 사유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판결, 심결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 다른 심판에서 변경돼 버린 거야. 그럼 재심 사유가 발생하게 돼요. 최근 판례가 얘는 재심 사유 아니라고 그랬어. 왜? 정정은 동일성 범위에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재심 사유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고. 자, 그리고 그럼 볼게요. 소제기했어요. 소송물이 뭐야? 심결의 위법성 일반이죠. 인용 심결이 잘 됐냐, 못 됐냐를 판단하는 거야. 그럼 소송 계속 중 정정이 확정됐으니까 심판원은 정정 후 명세서로 판단해야 함에도 정정 전 명세서로 판단한 잘못이 생기죠. 소급해서. 이거 이해돼요? 비록 여기서 정정됐지만 소급표 때문에 다 정정된 거기 때문에 심판원은 정정 후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정정 전 걸 가지고 판단했어요. 이게 잘못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이 있죠? 소급표 때문에. 그럼 이것만으로 인용심결을 취소할 거냐? 그건 아니다. 인용심결 언제 취소해요? 특허법원이 X-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심판원은 X 갖고 판단했지만 특허법원은 X-를 가지고 판단을 해봐서 무효사유 존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무효사유가 있으면 어떤 판결할까요? 청구, 기각 판결. 무효사유 없으면 청구, 인용 판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었나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정정은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특허 심판원은 정정 후 명세서로 판단했어야 되는데 정정 전 명세서로 판단한 잘못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차피 정정이라는 건 동일성 범위에서 청실확변이 안 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죠. 청구범위 실질적 확정 변경 안 되는 범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무효사유 존부를 정정 후 거를 가지고 무효사유 존부를 판단해서 그 결과 심결이 위법한 경우하면 취소하고 심결이 위법하지 않으면 심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답안지 보시죠. 문제 소재. 정정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정정 후 명서 도면에 따라 특허 출원 등이 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심취소에서는 심판의 대상을 잘못 정하는 하자가 있을 수 있는, 뭔 말인지 알겠죠? 심판에 대한 잘못 정한 하자가 있어 정정 심결 확정에 따른 심결 취소송의 처리가 문제된다. 일단 배점이 너무 커서 내용을 좀 불리는 느낌으로 심취소를 좀 적어놨습니다. 개념 적었고 심판 전치주의를 적었는데 심판 전치주의는 언제 적는다 그랬어요, 제가? 심리범위 적을 때 적는다 그랬어요. 사실 심취소 심리범위가 여기서도 문제되는 부분이에요. 심판원은 X에 대해서 판단했고 X 다시 판단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X 다시에서 판단하는데 지금 당사자의 결정계 당사자계니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취소 심리범위를 적을 거 간단하게 언급할 거기 때문에 심판 전치주의 적어놨고요. 판례 보겠습니다. 자, 종래 판례, 최근 판례 결과는 같은데 키워드가 좀 달라요. 둘 다 적어주세요. 종래 판례는 정정 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 심판원의 심판의 대상을 잘못 정한 하자가 있지만 아시겠죠? 소급표가 있으니까. 청구 범위의 정정은 여기 키워드인데 청실확변이 안 되잖아. 청구 범위의 실질적 확정 변경이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결과가 뭐야? 정정된 청구 범위를 심리 대상으로 삼아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하고 무효 사유가 존재하면 어떻게 해? 청구 기각 판결. 무효 사유 없으면 청구 인용 판결하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심판원이 X 갖고 심판했어도 특허법원은 X 다시 정정된 거 갖고 심판해서 원심결이 타당하면 원심결 유지하고 원심결이 부당하면 원심결을 취소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무효 심판에서 정정 전 걸 가지고 심판했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할 건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읽어보시면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특허 심판원의 심결이 심판 대상을 잘못 정한 하자가 있지만 이거 소급표 때문에 하자가 있긴 한데 그것만으로 취소할 게 아니라 정정 후 거를 가지고 심리해 봐서 심결이 잘못됐으면 그때 취소하겠다라는 겁니다. 최근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특허 정정 제도는 종전 특허 발명과 키워드네요. 실질적 독립성입니다. 실질적 독립성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종전에는 청실학변을 표현으로 썼죠. 최근에는 실질적 독립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라기보다도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정정사항은 정정 후 명세서 등 내용을 구성하고 정정심결이 심취소의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정정된 명세서 등이 사실심 법원의 심리판단 대상이 된다. 검토해서 무효심판에 대한 심취소 심리 범위는 무죄안설이니까 정정된 내용에 대해서 심판원이 판단 안 했어도 정정 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무죄안설 적을 거기 때문에 앞쪽에 가볍게 심판 전취주 언급했던 겁니다.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특허법원의 계속 중인 심취소는 정정된 명세서를 기초로 무효사유를 심리 판단함이 타당하다라고 했고요. 소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줄은 지워주세요. 세 번째 줄 뭐가 잘못 들어.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법원의 계속 중인 심취소는 이제 정정된 명세서를 기초로 무효사유를 판단하겠다. 그래서 무효사유 판단해 보니까 무효사유 있다라고 하면 무슨 판결? 청구 기각 판결. 그렇죠? 무효심결 나왔으니까 청구 기각 판결. 이유가 없다. 무효사유 없다라고 하면 청구 인용 판결하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단계 더 나가 볼까? 정정됐어요. 무효심판 인용심결 나왔고 나중에 정정됐어요. 정정된 걸 가지고 특허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그때 특허법원이 무효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무슨 판결해요? 청구 인용 판결하겠죠. 이게 확정되면 어떻게 돼요? 필수적 환송되겠지. 심판원이 다시 심리할 건데 그때 심판원이 뭐 갖고 심리해야 돼? X 다시 정정 후 명세서 갖고 판단해야 되겠죠. 자, 이어서 소문 3번 보겠습니다. 소문 3 문제로 오셔서 이 사건 특허에 대한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판원의 계속 중인 정정 심판은 어떻게 처리되겠느냐? 요거네요. 지금 결국에 얘를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한데 굳이 얘를 먼저 해버린 거야. 그렇죠? 무효심결이 나왔고 거기 심취소 제기했는데 이거 먼저 해버린 거야. 그럼 먼저 할 때 뭐 갖고 해? 정정 전걸 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무효가 됐대. 뭐를 근거로? 진보성을 근거로. 진보성은 원시적 무효네요. 맞죠? 따라하고 있나? 다시 할까요? 자, 진보성을 근거로 무효심판 청구했는데 무효심결 나왔는데 갑이 소재기를 했어요. 또 정정심판도 청구했어. 두 개가 병존할 수 있고 얘를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한데 소문 2에선 얘를 먼저 했습니다. 소문 3에선 얘를 먼저 하지 않고 얘를 먼저 했던 거야. 먼저 하게 되면 판단 대상은 정정 전 걸 가지고 판단할 거고 그 결과 무효가 확정된 거야. 그럼 뭐?
소급표.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돼.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니까 정정의 대상이 없었던 것이 되는 거예요. 정정 청구 이익이 소멸하겠죠? 라는 거예요. 정정 청구 이익. 이해했어요? 이게 비판 견해가 있어. 어떤 비판 견해가 있냐면 보세요. 얘가 여기 봐봐. 얘가 심취소 무효심계 심취소에서 얘를 먼저 굳이 해서 정정 전인 X라는 걸 갖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효가 확정됐어요. 그 소급표에 의해서 정정 청구할 이익이 없어서 얘는 어떻게 돼? 심결 각하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례의 결론인데 비판 견해에 따르면 이런 거야. 아니 심결 각하하지 말고 본안 가자. 본안 판단 갖고 만약에 정정이 인정되면 X가 X 다시로 바뀌는 거잖아. 소급표에서.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과거 판례에 의하면 재심사유에 해당해서 재심사유. 과거 판례에 의하면. 왜? 이 심결의 기초가 되는 게 뒤집어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재심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심사유를 만들 실익이 있죠. 여러분들이 특허권자라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입장이. 저는 사실 옛날 판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여튼 뭐 제가 틀렸죠. 최근 판례가 맞는 거지. 여보세요? 여튼 이거 여러분 특허가 무효가 됐어. 근데 무효 안 되려고 정정심판을 청구한 거거든. 특허법원이 굳이 무효 먼저 심판 판단해서 무효가 됐어요. 정정심판 그냥 만약에 살려둔다라고 하면 본안 나고 정정 인정되면 이거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최근 판례가 정정 때문에 얘가 재심사유에 걸리지는 않는다라고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심판 청구 이익이 없게 됩니다. 소문 3 답안지 보겠습니다. 문제의 소재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바 무효심결 확정 전에 청구된 정정심판의 처리가 문제된다. 정정심판 계속 중 무효심결 확정된 경우 특허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정정을 구할 이익도 없게 된다. 심판 청구 이익이 없다는 거죠. 나번 136조 7항은 특허권 136조 7항이 뭐죠? 정정심판 청구는 특허권이 소멸해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136조 7항은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 특허료 등록료의 어떤 불납 등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도 후에도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응해서 예외적으로 부여한 것이고 무효 심결 확정 전에 청구된 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이해되세요? 정정심판 청구는 특허권이 소멸해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이유는 특허료 불납이나 존속기간 만료 소멸한 경우에 이제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죠. 응? 특허 출원했고 등록됐어요. 그러고 나서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어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죠. 특허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의 계속 중이면 정정 청구를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법원의 계속 중이면 정정 심판을 청구해야 되겠죠. 또 정정심판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해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이걸 주장하는 거야. 특허권자가 무효심판에 의해서 소멸됐어도 정정심판 허용해달라. 근데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판례가. 136조 7항이 왜 나온지 아시겠어요? 136조 7항은 특허권이 소멸해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특허권 소멸 등의 사유의 경우에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방어권으로 정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규정 136조 7항을 거기를 넘어서 무효심판에 의해서 무효로 확정된 경우까지 정정심판 청구할 걸로 해석해서는 할 수는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136조 7항이 무효심판에 대응한 건데 특허권이 소멸해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거기에 대응해서 특허권이 소멸해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 규정을 확장해서 무효사유로 소멸한 경우까지 정정심판 청구를 허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136조 7항과 그 나번의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무효심결 확정 전 청구된 정정의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 규정을 할 수 없다. 요렇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검토. 정정심결의 확정에 따라 무효심결의 재심 사유가 발생하므로 정정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비판이 힘을 잃었어. 재심 사유가 없는 걸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최근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이 정정심결의 확정을 더 이상 재심 사유를 볼 수 없다 판시했어요. 비판의 힘을 잃었죠. 따라서 판례 그대로 심판 청구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심결, 각하 이렇게 되겠죠. 심결, 각하 또는 각하, 심결 이렇게 됩니다. 문제 1번 봤고요. 문제 2번 보시죠. 참고로 과거에는 A1, A2, B1, B2 이렇게 냈었는데 어느 순간 문제 1, 문제 2로 바뀌었습니다. 뭐 올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예정이 없어 그게. 제가 이제 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A1, A2, B1, B2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딱 시험장 갔는데 갑자기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로 나오는 거야. 그것조차 당황스럽다고 시험장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두 번째 건데 이거 읽어보니까 심사기준 봐야겠어 안 봐야겠어요? 심사기준 봐야 돼. 제가 괜히 심사기준 한 게 아닙니다. 기초GS에서. 너무 쉽게 나왔어. 너무 쉽게. 어렵게 나오면 이거 큰일 나요. 쉽게 나와서 뭐 심사기준 봐나 본 사람이나 안 본 사람은 크게 차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심사기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조금이라도 복잡하게 나오면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심사 기준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읽어보죠. A2 문제 2번 발명의 설명 볼게요. 발명의 설명에는 물질 A, 물질 B, 산, 엑시드를 말하죠. 산에 담그고 온도가 5도에서 10도씨, 압력에 대한 정보가 나와. 압력은 50에서 70기야. 그리고 이거 좀 반칙인데 화학과가 좀 익숙하겠죠. 화학과가. 이거 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장을. 그냥 구성요소를 추출하면 돼. 이거 이해 안 해도 돼. 우리 일하는 거 아니잖아. 공부하는 거잖아요. 구성요소 추출한 다음에 1대1 매칭하면 대응하면 돼요. 자외선 5시간. 약 5시간 조사하고 히가스 뭔지 몰라도 돼. 그냥 히가스 하세요. 이게 이제 그 18쪽을 말해. 18쪽 히가스라는 게 1쪽부터 18쪽까지 있죠. 8쪽이라고 그러나 여튼 8쪽 네온, 아르곤 거기 그 친구들 비활성 기체를 말해요. 히가스 존재하에서 물질 C를 첨가하여 제조되는 이게 뭐야? 결국 P를 제조하는 방법이네. 근데 아니다. 제조되는 물건에 관한 발명. 이거 물건이네요. 물건에 관한 발명이다. 실시의 1에는 산은 황산으로, 히가스는 네온으로 했고요. 실시의 2는 항온, 항습 상태에서 물질 C에 한국화학 주식회사가 생산한 D를 배합시켜. 그래서 D인데 얘가 한국화학이라는 곳에서 만드는 거인가 봅니다. 여기 P를 제조한다. 실실의 3은 P를 보존하는 냉장고. 이렇게 되죠. 이게 발명의 설명이 있는데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잘 몰라요. 우리가 이거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
A 물질, B 물질, 산, 온도, 압력, 그 자외선 쏴주고 히가스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C 첨가하니까 P가 만들어지는구나.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 나왔고 물건 발명을 첨가할 거고. 실시의 1은 이거 산은 황산으로 했고 히가스는 네온으로 해서 만드는 거. 실시의 2는 C를 이제 D라는 어떤 회사에서 나온 걸 함께 버무리는 거. 실시의 3은 이거 보존하는 냉장고.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면 돼. 바로 청구 범위 보겠습니다. 저 청구항 1 보시죠. 청구항 1. 청구항 1은 물질 A, B, 산, 히가스, C, 배합에 의해서 제조되는 물질 P를 청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1항에 있어서 청구항 2는 제1항에 있어서 산은 황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질 P라고 하고 있고 청구항 3. 청구항 3. 청구항 3부터가 문제죠. 문제에서 위와 같은 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항 3 내지 6의 흠결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 일단 청구항 1과 2는 적법하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청구항 3 보겠습니다. 청구항 3에 어떤 기재분류가 있는지. 제1항 및 제2항이죠.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히가스는 아르곤인 물질 P. 뭐가 잘못됐을까요? 찾아봅시다. 명세서 기재불비 찾아야 되죠. 보이시나요? 아니, 당연히 보여야지. 이거 선택적 기재죠. 이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항은 어떻게 기재해야 돼? 선택적으로 기재해야 되죠. 이게 뭐야? 특허법 42조 8항 다항제 시행령 5조 5항이죠. 5조 5항. 선택적으로 기재하라. 42조 8항 뭔지 아시죠? 이거 대통령령에 이름했고 대통령령이 시행령이고 시행령 5조 5항에서 이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항은 선택적으로 기재하라. 그럼 뭐라고 기재해야 돼? 얘는 밋이 아니라 또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자, 히가스는 아르곤이래. 히가스 있네. 아르곤 있나? 네온은 있는데 아르곤 없죠? 그럼 뭐가 문제돼? 청구 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뒷받침돼야 되는데 안 되죠? 이게 뭐야? 42조 4항 1호죠. 청구 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돼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런데 그건 되잖아. 그거. 여기에 아르곤이 있는데 여기 아르곤이 없잖아요. 근데 해석상 일반화하거나 확장할 수 있으면 또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네온을 이제 실시에 있는데 이걸 일반화하거나 확장해서 같은 18쪽 또는 8쪽이니까 일반화하거나 확장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기술적 평가까지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아르곤이랑 네온이 뭔지도 모르는데 네온으로부터 어떻게 아르곤을 도출해냅니까? 문제의 취지는 뒷받침 안 된다라는 거야. 답안지 쓸 때는 아르곤은 발명의 설명이 없고 발명의 설명에 있는 네온 또는 히가스로부터 일반화하거나 확장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걸 스케치했느냐라는 이따 답안지 보면서 하죠. 일반화하거나 확장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 이런 기재불비가 있어 보이고요. 청구항 4 보겠습니다. 청구항 4. 제1항, 제2항, 제3항에 있어서 되나요? 이런 표현? 선택적 기재 되죠? 1항, 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물질 C에 한국 화학이 생산한 D를 배합하는 거. C에 플러스 D인데 D는
한국화학이 하는 거래. 한국화학 제품을 쓰라는 건데 청구범위에 이런 표현 쓸 수가 없어요. 얘가 언제 망할 줄 알아? 불명확한 겁니다. 불명확한 거. 청구범위는 구성으로 기재해야지 상표명을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불명확한 기재가 돼요. 그럼 거절이 뭐야? 42조 사항 2호죠.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불명확하다라는 겁니다. 또 거절이 숨어 있다. 보세요. 1, 2, 3. 청구항사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3항이 여기 있네. 3항이 또 2 이상의 항을 인용하고 있죠. 뭐야? 42조 8항 다항제 기재항법 시행령 5조 6항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항은 그래서 인용된 항은 또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지 못한다. 여러분 문제 시행령 5조 6항이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항은 에서 인용된 항은 또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지 못한다 이거거든. 그럼 청구항 3이랑 4 중에 뭐가 시행령 5조 6항 위반입니까? 얘는 시행령 5조 6항 위반 아니에요. 얘가 위반인 거야. 얘가. 청구항 4 받고 청구항 5 보시죠. 청구항 5. 청구항 5는 온도를 5도에서 15도씨 자외선 4시간 약 4시간이네. 약 4시간 그리고 조사한 상태에서 피를 제조하는 방법이래. 온도 찾아가 봅시다. 이해 안 해도 돼. 그냥 매칭하면 됩니다. 청구 범위가 발명의 설명보다 넓죠? 발명의 설명은 5도에서 10도인데 청구 범위는 5도에서 15도잖아. 넓죠? 뒷받침 안 돼. 그리고 압력 안 나왔고 자외선 여기 있다. 여기 5시간인데 저긴 4시간이래. 5시간보다 작으니까 포함돼. 그게 아니죠? 이 개념은 다른 거죠? 4시간짜리랑 5시간짜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발명의 설명은 5시간은 해야 되는데 청구 범위가 4시간이면 된대. 그러니까 안에 포함된 그렇지 않지. 다른 거죠? 얘네 둘 다 42조 4항 1호 위반이죠.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약이라는 거 돼요? 약? 불명확해서 안 돼요. 대략 이런 건 불명확해. 그래서 42조 4항 2호도 위반이죠. 숨어있다 하나 더. 청구항 5는 물질 P를 만드는데 자 보세요. 다시 읽어보자. 청구항 5. 온도 5도에서 15도에서 자외선을 약 4시간 조사한 상태에서의 물질 P를 제조하는 방법인데 근데 어디다 조사한다고 대상이 안 나왔어? 대상. 물질 P를 만들 건데 청구항 5는 도대체 온도 5도에서 15도의 자외선을 4시간 동안 조사한다는데 어디다가 조사하냐고. 이거 안 나왔잖아. 불명확하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청구항 5에 물질 A, 물질 B, 산, 희가스, 물질 C를 배합하고 여기서 온도 5도에서 15도에서 자외선을 4시간 조사한 상태에서 물질 P 제조 방법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온도와 자외선을 얻다 할지 대상이 안 나왔다는 거. 불명확하다는 거죠.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원료 물질이 안 나왔잖아. 원료 물질. 원료 물질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도 불명확하고요. 그래서 42조 4항 2호 위반이네요. 청구항 6 볼게요. 청구항 6. 물질 P를 최고급 냉매 2를 사용해서 압력 60기압 보존하는 냉장고. 일단 최고급은 돼요? 안 돼. 불명확하죠? 42조 4항 2호 위반이고요. 또 최고급 냉매 2 있어요? 발명의 설명에? 없어요. 그리고 압력 60기압 여기 있긴 하네. 근데 이 압력 60기압은 그 냉장고에 대한 게 아니라 이거 피를 만드는 거에 대한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압력 60기압은 발명의 설명에도 없는 거야. 그렇죠?
발명의 설명에는 뭐만 있어요? 실실의 3회. 요거 만든 피 보존하는 냉장고만 있지 이 냉장고가 최고급 냉매 2를 쓰는지 압력 60기압인지 이런 건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제 답을 맞춰야 되는데 답만 적으면 분량 쓸 게 없어. 근데 20점이잖아. 일반론 적어야 되겠죠. 따봅시다. 일반론. 42조 8항, 5조, 시행령 5조 5항, 5조 5항, 44항 1호, 4항 2호, 5조 6항. 이런 거 따면 되겠죠. 일반론으로 42조 4항 1호, 2호, 8항 그리고 시행령 5조 5항 6항 이런 일반론 적어주면 되겠네. 일반론 풍부하게 적어주고 배점 맞춰서 잘 기재하시면 되겠죠. 답안지 보겠습니다. 문제 2. 청구 범위 기재 요건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일반론을 적어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겠죠. 이 정도는 제목만 볼게요. 답안지 7페이지에 1번 42조 4항 1호 의 취지 그리고 판단 방법 적어놨고요. 판단 방법 봅시다. 아니다. 판단 방법 각자 보시고요. 자, 그리고 42조 4항 2호. 이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는 거죠. 일반론 좀 적어놨고. 3번. 다항제는 42조 8항과 시행령 5조에 있죠. 우리 문제에서는 5조 5항과 5조 6항이 문제됐습니다. 5조 5항이 택일적 기재, 5조 6항이 다중항 인용하지 마라. 이거죠. 자, 로마자 2번. 청구항 3 내지 6의 흠결. 청구항 3, 택일적 기재 위반이죠. 5조 5항. 그래서 가번에 또는으로 가야 되지. 미시 틀렸다 이 말입니다. 미시 틀렸다 이 말이고. 따라서 나번. 청구항 3은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면서 택일적인 기재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다항제 위반이다. 또 42조 3항 1호도 위반이다. 청구항 3은 왜? 여기 있잖아. 아르곤. 이거 위반이죠. 자, 그리고 4항 1호죠. 죄송합니다. 4항 1호. 4항 1호. 4항 1호 거기 다시 읽어볼게요. 밑에. 아까 구두로 말씀드린 건데 여기 발명의 설명은 네온이라고 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거죠? 확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지를 열어둬야 돼. 어떻게? 확장 일반할 수 없다. 이렇게 열어둬야 되겠죠? 그래서 발명의 설명에는 히가스는 네온인 것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 범위 3에 히가스는 아르곤인 것은 대응되는 사항이 없고 심지어 확장 일반화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거 뒤에 거 놓치지 마시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질문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일반론에 42조 3항 1호, 2호, 2호는 배경기술이고 1호 안 적었어요. 1호는 사실 얘랑 같이 가는 거긴 하잖아. 발명의 설명 기재 방법에서 42조 3항 1호가 뭐죠? 당업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돼. 뭐를? 청구 범위에 있는 발명만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면 되죠? 맞아요? 그럼 반대로 청구항 3에는 아르곤이 있잖아. 근데 여기는 아르곤 있어요? 없죠? 그럼 이 케이스는 42조 3항 1호도 위반인 건 맞아. 맞아요? 42조 3항 1호와 42조 4항 1호는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맞습니까? 그럼 이 문제에서 42조 3항 1호도 적어야 될까요? 안 적지? 문제에서 뭐라 그래? 청구항 3, 4, 5, 6의 어떤 기재불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청구항 기재불비를 물어보고 있어.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42조 4항 8항이에요. 청구항 기재불비는 42조 4항 8항만 있어요. 하나 더 생각할 거 뭐냐면 45조. 1특허 출원의 범위를 만족하냐?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지금 42조 3항 1호의 위반은 있지만
얘는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인 거지 청구범위 기재불비는 아닌 거잖아. 이걸 좀 구별을 해주세요. 우리가 명세서 기재불비해서 통틀어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구획되는 거죠. 청광사 다중인용해서 시행령 5조 6항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2번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한국화학주 이건 안 되는 거야. 상표명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청구범위에. 발명의 설명엔 들어가도 돼. 근데 청구범위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청구범위. 자, 청광5 42조 사항 1호 위반입니다. 42조 사항 1호 위반. 쭉 읽어보시고 사항 2호도 위반이고 다 넣어놨습니다. 나머지 설명드릴 만한 게 없네요. 거기도 그 표현은 볼까요? 우리 청광5에서 양가로 1번에 빠르게 읽어볼게요. 발명의 설명에는 물질 P 제조 시 온도 5도에서 10도에서 자외선을 약 5시간 조사한 후 기재되어 있는데 청광5에 기재된 온도 5에서 15도 자외선 4시간 초과하는 거 대응되는 거 없고 그 뒤에 거 발명의 설명에 게시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일반화로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거 멘트 같이 해달라 그랬죠? 아까 네온 힛가스도 그랬잖아. 아르곤 힛가스 이런 것도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함께 가지고 나머지는 뭐 각자 보시고요. 그래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 여기 답 찾는 거 어렵지 않죠? 이거 이런 거 또 있어요. 또 있으니까 기재불비는 쉽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작년에 특허 2차 기출이 굉장히 실무형으로 나왔어요. 실무형 문제는 아닌데 실무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진 않죠. 연습만 하면. 자, 그래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 자,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갑. 그럼 내국인인데 제외자네. 는 갑은 2008년 4월 1일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 AB를 기재해서 특허 출원 X를 했다. 특허 출원을 했네. 그럼 08년 4월 1일. 08년 4월 1일에 출원했고 우리는 이 출원을 X 출원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발명의 설명과 청구 범위에 AB를 기재했네요. AB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이후 C를 추가로 발명한 갑은 2009년 1월 2일 1년 만족하나요? 만족하네. 09년 1월 2일에 X출원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우선권 주장하면서 발명의 설명 ABC 청구범위 AC B는 안 넣었네요. AC 그럼 발명의 설명에만 있는 발명이 또 있네요. 이거 우리는 출원 Y라고 했고요. 이거 국제 출원했다라는 거죠. PCT 전체 약국 지정했다라고 되어 있고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했습니다. 그 영어로 기재했네요. 출원을 영어로 기재했어. PCT 우선권 주장했고요. PCT 출원. 여러분 여기서 질문. PCT 외국어 출원 돼요? 외국어 특허 출원이라는 게 있나? PCT? 없어요. 외국어 특허 출원은 국내 출원에만 있는 거야. 알겠어요? 외국어 특허 출원은 국내 출원에만 있는 거야. 그럼 영어로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외국어 특허 출원이라 얘기를 안 해. 외국어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42조 3이죠. 특허 42조 3. 42조 3에 대해서는 PCT에서 준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PCT 파트에서.
물론 둘 다 영어 돼. 근데 얘는 외국어 특허 출원은, 우리 국내 출원은 영어만 돼요. 얘는 영어 1어도 되죠. 1어도. 이걸 우리가 뭐 외국어 특허 출원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그냥 명세서를 외국어로 쓴 것뿐이야. 일단 답안지 쓸 때 여기다가 PCT를 외국어 특허 출원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되잖아요. 외국어 특허 출원 그렇지 않다니까. 외국어 특허 출원은 국내 출원만. 그럼 얘는 외국어로 명세서 쓸 수 있는 것뿐이야. 이걸 외국어 특허 출원으로 분류하진 않아요. 물론 번역문 내고 이건 똑같지만 결국에 고객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외국어 특허 출원 이런 답안지 봤어요 제가. 그렇게 쓰지 마. 외국어 특허 출원 쓰지 마세요. 외국어로 했다라는 거지. 번역문 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동종업자 을은 2008년 6월 2일 발명 B와 D를 동종업자 하면 뭐 생각나야 돼? 이해관계인 생각나야 돼요. 2008년 6월 2일 날짜 어디 있나? 요 사이에 있을 거야. 2008년 6월 2일 08년 6월 2일에 발명 B와 D를 발명의 설명이란 청구 범위에 한국어로 기재해서 PCT 대한민국 수의관청 국제출원 Z 얘를 출원했는데 얘는 Z를 하고 얘 역시 PCT고 발명의 설명에 우주 여기다 넣죠. 여기다 넣고 BD, BD, B, D, B, D. 지금 이 상황이네요. 눈에 보인다. B 안 넣었더니 B. 여기에 권리하려고 하네. 부채초는 Z를 했다. 이후 을은 병에게 을이 얘죠? 갑이 위에 거고 을은 병에게 발명 B, D에 대해서 실시 허락을 하여 병은 09년 7월부터 09년 7월 어딘 여기 있네. 병은 09년 7월부터 9년 7월경부터 B와 D를 실시하고 있다. B, D를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네요. 얘는 이제 을의 허락을 받았죠. 아직 특허 받았다는 말은 없는데 허락을 받았대요. 만약에 특허 받았으면 적어도 통상실시권은 있겠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받았다라는 말은 없고. 자, 1번 출원 Y와 관련해서 출원 X의 취급 봅시다. 출원 Y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이거와 관련해서 출원 X의 취급. 전 이 문제 봤을 때 착각했어. 출원 X에 대한 취급과 출원 Y에 대한 취급을 전부 다 생각해서 답안을 구성했다 싹 지웠어. 그거 아니죠? 국어 잘 봐야지. 출원 Y에 의한 출원 X의 취급. 그럼 출원 Y에 대한 취급을 물어본 게 아니라 출원 X에 대한 취급만 물어본 거죠. 출원 X에 대한 취급만 적어야 되겠지. 이해돼요? 시험장에서 빨리 보면 그런 실수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실수했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요거 따르고서 너무 쓸 거면 안 돼 이러고 있었어. 다시 보니까 출원 Y로부터 X의 취급. 이거 뭐야? 국내 우주 선출원 취약안주거 물어보고 있죠. 근데 제가 언제 문제가 국내 우주라고 한 적 있나? 없죠? 우리 기초지에서 때 잠깐 했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선출원이 한국이야. 선출원이 국내 출원이에요. 선출원이 PCT야. 한국, 일본. 선출원이 PCT야. 한국만. 됐죠? 이 상태에서 PCT 출원해 볼게. PCT에 한국, 미국, 일본 해봅시다. 여기다 우선권 주장해 볼게. 우주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지정이죠. 자기 지정이지. 우주하면 왜? 한국, 국내 자기 지정이죠. 그럼 뭐가 적용돼? 조약 우주, 국내 우주. 국내 우주 되니까 취약 안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미국, 일본은 조약 우주가 되는 거야. 됐죠? 근데 미국, 일본이 조약 우주냐 국내 우주냐 우리 궁금하지가 않아. 자기 지정이라 그래 이런 걸. 이 케이스도 PCT 들어오면 한국, 미국, 일본 하면 국내 우주죠. 근데 PCT 한국, 미국,
일본 하면 조야구조죠. 일본에서 따오는 거야. 조야구조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조야구조 갈 거고 그거 안 되면 국내 우주. 그게 바로 자기지정. 자기지정은 그럼 뭐야? 국내 출원 기초로 PCT 출원하면서 한국 지정한 경우. 요거 국내 출원 기초로 PCT 출원하면서 한국 지정한 경우 자기지정. 한국만을 지정한 PCT 출원을 기초로 국내 우주하면서 한국을 PCT 출원한 경우. 이게 자기지정이야. 자기지정은 국내 우주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국내 우주라고 얘기한 적 없어. 그 국내 우주를 도출해줘야 돼. 얘가 국내 우주가 되어야만 얘가 치아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관건은 뭐예요? 얘가 언제 치아간주 되냐지? 언제 치아간주 되죠? 국내 출원이죠. 국내 출원이면 이거 1년 3월 지나면 치아간주 되죠. 1년 더하면 09년 3월 7월 1일에 치아간주 되겠네. 맞죠? 근데 이게 불합리하다라는 거야. 왜? 여기 보세요. 요 케이스는 얘가 치아간주 될 건데 언제? 1년 3월이 지나면. 근데 요 케이스는 언제 치아간주 돼? 선출원 PCT면. 기준일 경과하거나 국제 출원일부터 1년 3월 중 늦은 날 치아간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지정의 경우에 선출원이 국내 출원이면 1년 3월이 지나면 치아간주 되는데 반해서 선출원이 PCT 출원이잖아. 그럼 선출원이 언제 치아간주 돼? 기준일과 1년 3월 중 늦은 때 치아간주 되니까 선출원이 국내 출원이면 좀 불쌍한 거 아니냐. 라는 게 문제되죠.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국내 우주가 돼야 되니까 이거 국내 우주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답안지 보겠습니다. 설문일 문제 소재. 국내 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 출원의 경우 후출원 진입 여부와 무관하게 선출원 취약간주되는 것에 대해서 국내 단계 진입도 안 해. 기준일이 뭐야? 국내 단계 진입이죠? 국내 단계 진입도 안 했는데 선출원 취약간주 시키면 이거 출원 의사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내 우선권부터 특정했어요.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지 여부. 가번 국제출원 우선권 주장 수반할 수 있죠. PCT 8의 1. 자기지정이면 요건 효과는 국내법이 정하죠. PCT 8의 2의 B. 절차는 PCT에 의하죠. 자기지정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PCT 8의 2의 A로 가죠. 조야구조로 가는 거지. 이해돼요? 당연히 돼야 돼. PCT 8의 1은 가번의 PCT 8의 1은 우선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아직 국내 우주, 조야 우주 안 나왔어요. 자기 지정이면 국내 우주가 되는 거야. 자기 지정 뭔지 알았고. 국내 우주는 PCT 8의 2의 B. 국내 우주 아니면 2의 A로 가는 거죠. PCT 8의 2의 B는 요건 효과를 국내법에 의림하겠다. 우리나라 특허법. 절차는 PCT 규정에 의한데 근데 PCT 규정이 우리나라랑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PCT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답은 Y 출원은 국내 출원인 X 출원을 우선권 주장 기초로 하는 자기지정에 해당하므로 요건 효과는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럼 56조 1항에 따라서 56조? 맞죠? 56조 1항에 따라서 1년 3개월 지나면 취약간주 되겠죠. 판례. 출원인이 선출원의 취약간주라는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정국에서 배제하지 않는 이상 즉 PCT 출원할 때 우리나라를 한국, 미국, 일본 했는데 한국 빠지면 선출원 취약간주 안 되겠죠. 그런 거. 그렇지 않은 이상 선출원 취약간주라는 결과가 출원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후출원의 국내 진입 여부 무관하게. 이게 핵심이죠. 왜? 선출원이 PCT 출원이면 기준일 경과해야 취약간주 되는 거니까. 근데 선출원이 국내 출원이면 기준을 경과하기 전에도 취약간주 되는 거죠. 무관하게 1년 3개월을 경과할 때 선출원 취약간주 된다. 검토, 명명정 타당하다. 2008년 4월 1일부터 1년 7개월이면 1년 3개월이면 9년 7월 1일이 되겠네. 9년 7월 1일이 지나면 취약간주 되겠다. 다시 문제로 오셔서 설문이 갑이 출원 Y를 국내 단계 진입시키기에 필요한 조치. 출원 Y가 어디 있냐? 요거.
국내 단계 진입시키겠대요. 국내 단계 진입이 뭐야? 기준일이죠. 기준일. 기준일이 지나면 국내 단계 진입하는 거야.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죠. 국내 서면 제출 기간과 출원일 심사 청구를 좀 빠른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국내 서면 제출 기간은 어떻게 돼? 최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죠. 최우선일 어디 있나? 여기 있네. 2년 7개월 더하면 어떻게 돼? 10년 11월 1일이네. 됐죠? 그럼 국내 서면 제출 기간 2년 7개월 더하면 10년 11월 이거 날짜 계산 자동으로 되는 거 맞아요? 안 해도 되죠? 초일, 불산일, 뭐 기산일, 만료 이런 거 1차 때 많이 했지? 2010년 11월 1일이 국내 서면 제출 기간이야. 이 기준일은 요때랑 심사 청구일 좀 빠른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심사 청구일 좀 빠른 때. 그럼 갑이 Y 출원을 국내로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됐죠? 오죠. 결과는 딱딱딱딱 적으면 되겠다. 심사 청구하고 끝나나? 심사 청구는 방에 반드시 들어가고 또 뭐 해야 될까? 심사 청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걸 적으면 돼. 심사 청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취약안주 되죠. 특허청은 취약안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영어로 냈잖아. 영어. 뭐 내야 돼? 번역문 내야 되죠. 번역문 안 되면 어떻게 또 페널티 나와서 취약안주 되죠. 또 무효로 되는 것도 있는데 수수료 내야 되는데 수수료 안 되면 어떻게 돼? 46조 16조 보정명령하고 절차무효로 가죠. 보정명령 나오고 절차무효로 가는 것도 있는데 203조 서면. 이 서면은 출원일이 국어로 PCT했든 외국어로 PCT했든 다 서면은 내야 되는 거예요. 번역문은 외국어로 한 사람만 내는 거고 서면은 외국어로 하든 국어로 하든 다 내야 되는 거죠. 이거 하고 또 뭐 해야 되나? 심사 청구 넣고. 여기 있다. 너무 오래 처음에 적어서 기억이 안 나. 여기 있잖아. 제외자 뭐 해야 돼요? 특허관리인 선임해야 되겠지. 특허관리. 국내 단계 진입해갖고 기준일만 적으면 큰일 나는 거야. 문제서 던져준 것들이 있어요. 영어 던져줬지. 제외자 특허관리 제외자 대놓고 던져준 게 뭐예요? 요거 던져줬고 요거 던져줬잖아. 그렇죠? 당연히 적어야 되는 거고 심사 청구는 기신빠니까 당연히 적어야 되는 기준이 관련해서 이것도 적어야 돼요. 얘는 뭐 세무라치자 수수료는 얘는 적어야 되는 거야. 서면. 왜? 기준일이 국내 서면 제출 기간이야. 서면 안 내면 또 페널티 나오잖아. 무효로 가요? 맞아요? 보정명령하고 안 하면 무효로 가. 안 내면 안 되는 것들. 물론 기준일은 기신빠예요. 국내 서면 제출 기간과 심사 청구일 좀 빠른 날. 이거 말고도 서면 내고 수수료 내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기준일과 문제 소재 보겠습니다. 기준일이란 국제 단계에서 국내 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으로 국내 서면 제출 기간과 출원일의 심사 청구일 중 빠른 날에서 기신빠 이렇게 말씀드렸고, 4번 Y 출원의 우선일도 2년 7개월은 2010년 11월 1일이 기준일이 된다. 이하 국내 단계 진입을 위한 조치가 설명 문제된다. 국내 단계 진입을 위한 조치 203조 서면 제출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국내 서면 제출 기간에. 안 하면 어떻게 돼? 보정명령, 절차무효, 보정명령하고 무효로 되겠죠. 국제특허출원자는 무효로 될 거고. 2번 번역문 내야 돼. 외국어로 했으니까. 안 하면 어떻게 돼? 취약안주. 수수료 내야 되겠죠. 안 하면 어떻게 돼? 보정명령, 절차무효. 심사 청구해야 돼. 안 하면 취약안주. 특허관리 선임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절차 능력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것들이 다 적어놨습니다. 다시 문제로 오셔서 설문 3번 보시죠. 설문 3번. 갑이 병의 실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시오. 병의 실시 어디 있나? 취였구나. 여기서 09년 언제부터 실시하나? 09년 7월부터. 09년 7월부터 병이
실시하고 있어. 이 실시에 대해서 누구의 조치?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네. 아, 이거 기초질서 했다. PCT로 응용됐을 뿐이에요. 이게 가장 노멀한 거야. 그럼 뭐밖에 없어요? 보상금 청구권밖에 없지. 보상금 청구권. 보상금 청구권 나오려면 뭐 해야 돼? 요거 갖고 지금 보상금 청구권 행사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거 갖고. 내가 뭐 실시하고 있어요? B를 실시하고 있죠. 아, 했잖아. 우리 B 빠졌으니까 B 권리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B 추가하는 보정해서 B 추가해야 되죠. 추가. 또 뭐 해야 될까? 출원 공개 있어야지. 출원 공개. 그래서 조기 공개 신청 해야 되겠고. 아, 이게 날짜가 지금 09년인데 시험일이 09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강제 공개 아직 안 됐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09년에 시험 봤는데 날짜 09년에 출원했어. 강제 공개 안 됐잖아. 이거 소급된 날도 해도 강제 공개 안 됐잖아. 그렇죠? 언제 요때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는 거니까. 2년 6개월 하면 9년 6개월 하면 10월 1일이네. 그러면 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공개 안 됐다란 말이에요. 시험 날을 기준으로 보세요. 이 시행 용도에. 개정법은 이제 현행법 기준으로 보고, 옛날 법으로 하지 말고, 조기공개 신청하고 또 뭐 해야 될까? 경고해야지. 서명 경고해야 되겠죠. 서명 경고를 받거나 공개된 것을 안 때부터 설정 등록시까지. 설정 등록돼야지 권리 행사하는 거냐. 따라서 설정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심사 청구, 우선 심사 청구 이런 거 해야 되겠지. 했던 거. 조금 더 적으면 특허 등록받고 특허권 행사하면 되겠다. 특허 등록 전에 보상금 청구 행사하겠다. 이런 내용 들어가면 되겠죠. 이건 잘 적었어야 돼. 했던 거니까. 기초지했을 때. 보겠습니다. 설문 3. 문제 소재. 병이 실시하는 발명 B는 갑의 출원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는데 보상금 청구권 행사하기 위한 조치가 문제된다. 2번 보상금 청구권 일반론 적어줬고요. 3번 갑의 조치는 보정이죠. 먼저. 보정. 근데 지금 국제 출원이니까 보정에 대한 어떤 일반론 적어놨고요. 소결해서 B를 추가하는 보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됐죠? 13페이지 보고 있어요. 13페이지. 13페이지에서 3번에 갑의 조치 1번에 보정에서 양가로 1번 국제특허 출원의 보정에 대한 일반론 적어놨고요. 이걸 꼭 적어야 되는 건 아닌데 지금 배점이 너무 커요. 논점은 몇 개 안 되는데 적었고 소결해서 B를 추가하는 보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4번 갑의 조치 두 번째 거는 조기공개 신청하고 서명 경고해야 되겠죠. 국내 공개 시기가 언제인지 보고 조기공개 신청할 수 있고 소결해서 조기공개 신청하고 서명 경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영어로 출원했으니까 조기공개 신청하려면 번역문 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 이제 가미한 거고. 갑의 조치 세 번째 거 우선심사 신청합니다. 왜? 설정 등록 후에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심사 청구에 빠졌지? 문제에서 심사 청구했다 그랬나? 심사청구 했단 말 없는데 여기다 심사청구 좀 추가하겠습니다. 조치 3번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 신청 이렇게 할게요. 청구 및 심사청구 없이 우선심사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반려돼요? 안 받아줘? 심사청구가 돼야 우선심사 신청하는 겁니다. 우선심사 신청할 때 우선심사 사유 알아두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게 무단실시야. 무단실시. 근데 이 무단실시 무슨 무단실시? 출원 공개 후 무단실시. 근데 앞에 조기 공개했죠? 이거 무단실시 되는 거고.
6번 가변 조치. 이건 뭐 취사 선택할 부분. 특허권 행사할지는 이제 특허 등록 후 행사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의 취지는 특허권 행사에 있는 게 아니라 보상금 청구권에 있어요. 특허권 행사를 적는다면 이 정도 가볍게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침손, 신부, 침몰량 이런 거 적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만 특허권 행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 두 번째 풀어봤어요. 두 번째 풀어봤고 좀 컨셉은 같은데 이제 PCT다 보니까 보정 어떻게 할지 그리고 출원 공개할 때 뭐 어떻게 할지 이런 게 좀 추가될 뿐이에요. 자, 이어서 설문 4번 보겠습니다. 설문 4 문제로 오셔서 답이 위 설문 2, 3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도 2가 뭐지? 국내 단계 진입을 위한 조치했고 3은 보상금 청구권을 위한 조치를 했네요. 그러면 출원 공개했고 우선 심사했고 다 등록됐고 이렇게 보시면 돼. 조치를 하고도 을 출원 Z도 국내 단계 진입한 경우 을 출원 Z의 등록 가능성과 등록받기 위한 의뢰 조치. 이거. 자, 보세요. 요거의 등록 가능성을 논하래요. 등록 가능성. 그럼 뭐 보면 돼? 컨셉, 리갈 마인드. 어떻게 생각해요? 내 거 보고 앞에 보고. 내 거 볼게요. 뭐 안 줬어. 내 거 아무 문제 없어. 앞에 볼게. 있네. 앞에 선출원이 있네요. 선출원이 있으면 뭐가 문제돼? 선원, 확선, 경우에 따라서 신규성, 진보성도 문제되겠죠. 앞에 있는 거 보니까 공개된 건 없네. 신지는 문제 안 될 것 같고. 공개된 거 없잖아. 신지는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선원 볼게요. 선원 얘 곧 취하 간주 될 거야. 그렇죠? 선원 이제 없을 거고. 확선은 있죠? 얘가 출원 공개되면 어떻게 돼? 얘가 출원 공개된 걸로 보고 확선 적용하잖아.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얘가 우주에 있으니까 얘도 이쪽으로 오죠? 그럼 Y 출원의 어떤 등록 배제요를 보면 Y 출원의 등록 배제요를 보면 A, B, C, A, C인데 이게 B 추가된 거야. 조치를 취했으니까. 맞죠? 보상금 청구권 발생을 위한 조치 취했으니까 B 추가된 거예요. 그럼 소급해 볼게. A, B, C에서 A, B만 소급된다. A, B만. 여기서 Y 출원의 A랑 B는 여기서부터 선원, 확선 다 있는 거죠? 선원, 확선. 그럼 이제 등록 못 받겠네. 선출원주 위반이고 확선 위반이니까 등록 못 받겠죠. 7점. 참고로 얘도 확선 있는 거예요. 맞죠? 얘가 뒤에서 출원 공개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 확선이 인정되는 거고 얘가 뒤에서 출원 공개되면 너도 출원 공개된 걸로 간주해서 확선 인정되는 거죠. 선언 확선 위반 보겠습니다. 잠깐 어쩐지 뭐가 부족하더라. 하나 더 가야지. 을 등록 가능성 없다. 멈추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봤다. 조치도 물어보고 있죠. 어떻게 가야 돼? 비삭제하는 보정 필요하겠죠. 뭐 넣어야 돼? 출원 일치원칙 넣어야 돼. 왜 보정하는지. 출원 일치원칙 넣어야 되겠죠. 물론 분할 안 되나요? 되죠. 근데 보정이 핵심이에요. 보정. 해보겠습니다. 뭔가 빠져.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논점 잡았는데 7점은 뭐 이상한데? 이런 거? 근데 자신 있으면 이상한데 없네. 자신 있으면 가는 거고 자신 없으면 이상한데 다시 한번 보는 거야. 문제 보면 빠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찾아가는 과정. 다 연출입니다. 자, 보자. 문제 4번. 설문 4번. 문제의 소재. 을출원의 등록 가능성은 선원주의나 확선의 문제되므로 이에 대한 의뢰 조치가 문제된다. 출원 Y의 지위, 선원의 지위. 선출원 지위 가번의 개념 좀 적어놨고요. 나번 볼게요.
출원 Y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 중 출원 X의 최명도에 기재된 발명 A, B는 우선위를 기준으로 선언의 지위를 가진다. 발명 A, B는 Z 출원에 대해서 선언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됐죠. 양가르병 확선의 지위 15페이지. 가번 개념 적어놨고요. 나번 발명 A, B는 출원 Z에 대해서 확선의 지위를 가진다 해놨고 Z 출원에 등록 가능성 하면 출원 일치 원칙 적어놓으면 출원 일치 원칙 빠지면 안 되고 등록 안 된다 이렇게 적어놓고 확선 2번이고 선출원주의 둘 다 2번이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등록 가능성 없다. 의뢰 조치는 무한다. 삭제 보정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할 출원 할 수도 있지. 뭐 이걸 삭제하고 이거 분할한다.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실익이 없어요. 분할 출원에. 분할 출원은 언제 실익이 있는 거냐면 지금 B가 거절될 거잖아요. 지금 우리 수험적으로 보면 B는 100% 거절이에요. 100%. 분할 출원은 어떤 느낌이냐. 여기서 D는 특허 가능하니까 D를 이 절차에서 받고 특허 받고 B를 별도로 출원해갖고 분할 출원해서 다시 한번 특허 요건 판단해보자라는 건데 그건 이제 특허 가능성이 조금이나 있을 텐데 지금 하나도 없잖아. 분할 출원에 실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굳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굳이. 만약에 적는다면 뭐 가볍게 그냥 D를 분할 출원한다거나 하는 겁니다.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문제는 3번은 다 했고요. 3번 다 했고 문제 4번은 금방 할 거니까 갑이 A를 출원했어요. 출원했는데 A라는 발명만 넣었어. 우리 A, B를 넣었어요. 출원했어. 그럼 선출원주 위반으로 특허를 못 받겠죠. 출원 일치 원칙상. 그럼 의뢰할 수 있는 건 방금 보신 것처럼 삭제 보정하고 B라도 등록 받는 건데 분할 출원 해봅시다. 분할 출원. 분할 출원 어떻게 할 거예요?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 케이스는 볼게요. 원출원과 분할 출원 남겨볼게. 원출원에 A, B가 있죠. 여기서 A를 삭제하고 A를 분할 출원하는 방법이 있고 원출원에 A, B가 있는데 B를 삭제하고 B를 분할 출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뭐가? 이거 분할 출원한 이유가 고통받았어. 고통. 여기에 대해서 고통받았는데 그 이유가 선출원주 위반이라는 이유로 고통받았어요. 어디에 대해서? A라는 발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상황이야. 여러분 변리사예요. 그럼 이걸로 갈 거예요? 이걸로 갈 거예요? 분할 출원한다면. 둘 다 되는 건 맞아. 법적으로. 근데 합리적인 게 뭐냐는 거지. 합리적인 게. 위에 거? 이게 합리적이겠죠. 심사관이 거통하면서 A만 지적한 건 B는 거절이 없다라는 어떤 암시예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 법적으로. 하지만 암시예요. 그럼 B를 여기서 특허받고 나머지는 별도로 출원해서 다시 한번 심사받는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 이거 A는 안 된다고 했는데 A 남겨두고 된다고 한 것만 삭제한 거예요. 꼴이. B를 다른 심사관 만날 수도 있고 분할 출원했을 때 같은 심사관 만나더라도 괘씸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험적으로는 되는데 이왕 하실 거라면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달라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분할 출원은 지금은 아무짝에나 쓸모없어. 아무 케이스나. 이건 원래 등록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잖아. 만약에 발명이 이렇게 돼 있어. A-야. 그럼 의미 있어. A-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첫 번째는 분할 출원할 때 분할 출원하는 건 특허 가능성이 낮은 거 분할 출원하는 거야. 특허 가능성 높은 거 거기서 일단 등록 받는 거예요. 여기로 가라는 거야. 여기로 가지 말고. 특허 가능성 높은 거부터 특허 받고 안 될 것 같은 거 다시 한번 다투는 게 분할 출원의 실익이 있어. 두 번째는 수험적인 건데 두 번째는 이렇게 똑같아. 근데 무슨 분할 출원 그냥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 굳이 분할 출원 적을 필요는 없어요. 적는다 해도 그냥 보호정이랑 같이 옆에다 한 줄 적는 정도?
무슨 말인지 알죠? 기계적으로 분할 추론을 적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이어서 문제 4번 보시죠. 자, 답은 농약 성분인 물질 A. 제 경험상 문제 4번 항상 짧아. 민법도 그렇고, 아니, 특허도 그렇고, 성표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농약 성분인 물질 A를 특허 갖고 있다. A고, 얘가 성분, 종속기간이 곧 죽는데요. 09년 7월 31일까지래요. 09년 아직 안 죽었어. 7월 31일까지가 이제 곧 죽기 직전이야. 한편 을은 1. 물질 A를 성분으로 하는 농약의 판매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동물질을 사용해 위해서 연구하고 있고, 1번은 물질 A를 성분하는 농약의 판매 허가 A를 사용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어요. 2번은 물질 A를 친절하게도 줬다. 1번, 2번, 3번 목차 따로 잡으라고. 물질 A를 성분하는 농약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 관련 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세요. 청장에게 등록. 세 번째, 09년 8월 1일. 09년 8월 1일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이죠. 만료된 다음 날이죠. 8월 1일부터 판매하기 위해서 09년 7월 1일부터 제조하고 보관했어. 왜? 존속기간 만료 후 판매할 목적으로 이렇게 제조하고 보관하고 있어요. 이때 각각 특허권 침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침해인가요? 결론. 침해가 아니죠. 근거? 96조 1항 1호죠. 96조 1항 1호. 1호. 2호는? 2번은? 침해 아니죠. 이건 2조 3호 감옥이죠. 실시가 아니잖아. 등록이라는 거. 3번은? 보관은 실시 아니죠. 2조 3호 감옥. 우리 동차분들은 실시 행위의 독립성을 항상 생각해 줘야 돼. 따로따로 판단해야 돼요. 따로따로 논점인 거야. 침해 아니죠, 이건. 침해죠. 보관은 대신에 침해 예방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볍게 언급할 수는 있는데, 큰 실익은 없어요. 문제에서 침해인지를 물어봤지 침해 예방 청구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가볍게 언급하는 정도만 가시면 되겠고 안 적어도 되고 심지어 문제에서 만료 판매하겠대. 그러니까 침해 예방 청구도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한 줄 처리하셔도 좋다 이 말씀 드리고요. 요거 지금 배점이 20점이나 되는데 쓸모없죠. 이거 좀 늘릴 수 있어요. 크게. 이거 96조 1항 정확하게는 괄호 안에 있는 거죠. 품목 허가, 농약 관리. 이거 왜 들어있어요? 생동성 시험에 있죠. 생동성 시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구두로 할게요. 이런 거 농약이라든가 의약의 경우에는 특허 등록받고 바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등록을 받고 허가를 받고 실시해야 돼요. 따라서 갑이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됐어요. 이해돼? 특허 존속기간 만료됐고 경쟁사인 을이 이 물질 A를 갖고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연구 또는 시험이 필요해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물질 A 자체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을은 물질 A를 갖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 거 아니야. 그럼 제품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받는데 또 오래 걸리잖아. 그렇죠? 그럼 만약에 96조 1항 1호 가로가 없으면 을은 갑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끝난 다음에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럼 갑의 존속기간이 사실상 늘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 해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어떤 특허 발명의 실시는
특허권 효력 미치지 않게 보고 그래서 존속기간 만료 후 바로 실시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라는 거죠. 답안지 보시겠습니다. 문제 3번에서 4번은 쉽네요. 문제 소재. 실시 행위의 독립성에 대해서 문제 소재에 가볍게 언급해 놨습니다. 자, 로마자 2번. 물질 A를 사용해서 연구하는 행위, 특허권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96조 1항 1호입니다. 넘어가고 2번. 제네릭 의약품의 생동성 시험. 문제점 보시죠. 특허 발명인 의약품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상업화를 목적으로 특허권 존속기간 중 약사법 허가를 얻기 위한 시험을 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가 되는지 문제된다. 구법상 논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함으로 특허권 효력이 제한된다는 견해와 법 규정의 취지상 특허권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죠?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사실상 연장 뭔 말인지 알겠죠?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 연구를 하라 그러면 사실상 존속기간 연장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판례는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행위에 대해서 90조 1항 1호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를 실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개정법을 이를 반영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사법에 따른 품목 허가 등을 포함하는 걸 명확히 했다. 검토. 특허권자와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업체 형평성, 특허 기간이 종료된 후 누구라도 곧바로 특허 발명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개정법 타당하다. 소결. 농약의 등록을 위해서 물질 A를 사용한 연구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 3번. 농촌진흥청장에 등록하는 행위는 법조문 2조 3호 감옥 적어주면 되겠죠. 발명의 실시가 뭔지. 비침해다라는 결론은 당연히 알 건데 2조 3호 감옥이 나왔냐라는 거예요. 2조 3호 감옥이. 그냥 이거 등록은 실시 아니네 하고서 끝났는지 실시가 뭔지를 적었는지 잊지 말자 당연한 거. 로마자 4번. 농약을 제조해서 창고에 보관. 보관은 이제 실시가 아니죠? 실시가 아닙니다. 보관한 행위는 실시가 아니다. 오해했고요. 물론 제조하는 행위는 실시지만 보관하는 행위는 실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자 4번, 즉 동그라미 3번의 문제인데 아까 문제에서는 제조랑 보관을 나눠놨어요. 제조랑 보관. 행위별로 별로 판단하는 습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 포함해서 47회 역시 문제 4문제인데 4번 문제는 금방 할 거예요. 5분 컷이야. 5분 컷이니까 총 한 20분 드려볼게요. 4번 문제가 너무 빨리 풀 수 있는 거라. 그래서 한 20분 드릴 테니까 12시라서 15분에 뵙겠습니다. 15분.